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 세금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보유세와 양도세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니냐. 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책임을 세금으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 양쪽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할지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정책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 논쟁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왜 올리려는 것인지, 양도세는 왜 다시 논란이 되는지, 세금을 높이면 집값이 잡히는지,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와 세입자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향후 국내 정치에 어떤 파장을 줄지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논쟁의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강한 호황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고 성과급과 임금이 오르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에도 경기 호황으로 늘어난 돈이 선호지역 부동산에 집중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됩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납니다. 주가도 오릅니다.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집니다. 그 돈이 기업 투자와 소비로 가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로 몰립니다.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커집니다. 경제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집중됩니다. 정부는 이 흐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유세와 양도세부터 건드리면 거래만 얼어붙고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 무주택자와 세입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발언을 선거 이후 나온 증세 예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려 한다며 정책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서 만들어진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면 그 피해는 집이 없는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세금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 매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팔지 않으면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유세는 계속 가지고 있는 비용입니다. 양도세는 팔고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두 세금의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추면 집을 오래 들고 버티는 부담은 커지고 시장에 파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면 가지고 있기도 부담스럽고 팔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매도를 포기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매물 잠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의 전통적인 원칙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이 원칙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팔 계획이 없는 1주택자도 반발합니다. 양도세를 내리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정부는 어느 쪽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 상황은 이미 한 차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과 대상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부담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오면서 서울 집값 상승 폭이 한동안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된 뒤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팔려고 했던 사람은 이미 상당 부분 팔았을 수 있습니다. 남은 다주택자는 높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팔지 않고 임대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높이면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면 매도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따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론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상은 다주택자입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수요에 보유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대상은 초고가 1주택입니다.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실수요 1주택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느냐는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등록임대주택입니다. 과거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임대 의무와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는 조건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에 일정한 처분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팔면 기존 혜택을 인정하지만 계속 보유하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등록된 아파트는 약 6만 8천 가구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 내용도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쟁점이 나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을 계속 보유하는 비용이 커집니다. 대출 이자도 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도 내야 합니다. 수리비와 관리비도 듭니다. 임대 수익보다 보유 비용이 커지면 집주인은 매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늘면 가격 상승 압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수익성이 낮은 주택부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만으로 집값을 장기간 안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핵심지처럼 수요는 강한데 공급은 부족한 곳에서는 보유세를 내고도 가격 상승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연간 세금을 1천만 원 더 내더라도 집값이 1년에 2억 원 오른다고 믿는다면 집주인은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있다면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세금 정책은 공급 정책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교통이 좋은 지역, 직장이 많은 지역,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중요합니다. 세금은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부족한 문제까지 세금이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1주택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비거주 주택을 겨냥한다고 해도 정책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오래 산 은퇴자가 있습니다. 집 한 채뿐입니다. 소득은 국민연금과 조금의 생활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동네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본인이 투기한 것도 아닙니다. 집을 팔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산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계층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은퇴자와 고령층에게는 보유세가 민감한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제도, 소득에 따른 분할 납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공제를 너무 강하게 주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해지고 매물 잠김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와 시장 기능 사이에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세입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가입니다. 국민의힘은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 월세와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집주인은 세금이 늘면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린 만큼 임대료를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빈집이 많고 임차 수요가 약하면 세입자가 더 저렴한 집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울 핵심지처럼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세 부담의 일부가 임대료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지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주택 공급량, 전세대출 정책, 금리, 입주 물량, 지역별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조정한다면 전월세 시장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 쟁점은 양도세를 더 강화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이미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율을 더 높이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 차익이 큰 집주인은 세금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원하는 것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라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퇴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개편을 예고한 뒤 6개월이나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일부 완화하고 기한 이후에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는 정책 목적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지금 팔면 부담을 낮춰준다. 계속 보유하면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주택자 특혜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로를 전혀 열지 않으면 매물이 잠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공시가격입니다. 보유세는 세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공제금액과 세율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실제 세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령과 평가 기준을 조정하면 일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세율만 보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과세표준 구간, 1주택자 공제, 세부담 상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혜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가 세율은 올리지 않았다고 말해도 공시가격이나 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실제 납부액은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율을 일부 올려도 공제와 상한을 함께 조정하면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이름보다 실제 고지서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쟁점은 지역 간 격차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 압력이 강합니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인구가 줄고 미분양이 늘고 집값이 장기간 하락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 주택 시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의 30억 원 아파트 한 채와 지방의 2억 원 주택 세 채를
주택수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 기준과 함께 가액 기준, 실거주 여부, 지역 상황, 임대 기간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번째 쟁점은 정책 신뢰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한두 해만 보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살 때는 10년과 20년을 생각합니다. 은퇴 계획도 세웁니다. 임대사업자는 장기간의 의무를 약속하고 등록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금과 공제제도가 크게 바뀌면 국민은 정책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세금이 오를 것 같으면 계약을 서두릅니다. 다시 낮아질 것 같으면 매도를 미룹니다. 정책 변화 자체가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목표와 일정, 대상과 예외, 기존 계약자 보호, 경과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혜택을 줄인다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어떤 경과 조치를 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해도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다음 정책에는 누구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공방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과 기업에서 만들어진 이익이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만 이어지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는 더 멀어집니다.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미룹니다.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수도권 집중도 심해집니다. 따라서 투기성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는 정부가 공급 실패를 세금으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높이면 집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하거나 양도세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이면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지방선거 전에는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내놓지 않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 정책실장이 세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도 정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자 민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지 않은 은퇴 세대가 민감합니다. 정책 대상을 다주택자로 한정한다고 해도 국민은 다음 대상이 1주택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오르기 전에도 정치적 반발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보유세 조정을 무조건 세금 폭탄이라고만 비판하면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이익만 지킨다는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세금은 반대하면서 주택 공급은 언제, 어디에, 얼마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공방의 핵심은 증세냐 감세냐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걷고 누구를 보호하며 시장에 어떤 행동을 유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핀셋형 세제 개편입니다. 실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은 최대한 유지합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입니다.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퇴로를 열어줍니다. 등록임대주택도 의무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줍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매물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적지만 세수 효과와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광범위한 보유세 강화입니다.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함께 높이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 반발과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보유세 조정과 양도세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유 부담을 높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경제 원칙에는 가장 가깝지만 다주택자 감세라는 정치적 비판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공방만 이어지다가 개편 폭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반발이 커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생기면 정부는 발표 시기를 늦추거나 등록임대주택과 초고가 주택만 대상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시나리오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나와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세제 개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거주 1주택자와 투기성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보유세를 높이면서 팔 수 있는 퇴로도 열어야 합니다. 셋째, 고령자와 은퇴자의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전월세 시장 충격을 막을 임대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서울과 지방의 다른 상황을 세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책을 적어도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지 말고 공급과 금융정책을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모든 1주택자의 세금이 오른다거나 보유세 인상이 확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제 정책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미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이제 보유세까지 강화된다면 다주택자는 보유와 매도 양쪽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물을 늘리고 싶다면 양도세 퇴로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조건 올리는 것이 답도 아닙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이 답도 아닙니다. 가지고 버티는 것보다 시장에 파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의 방향을 일관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만 앞세우고 공급을 놓치면 집값 안정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수요 관리도 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세금과 공급의 균형입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의 균형입니다. 집값 안정과 전월세 안정의 균형입니다. 이번 부동산 증세 공방은 단순한 세율 논쟁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어떤 철학으로 풀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목표인지, 매물을 늘리는 것이 목표인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인지, 무주택자의 주거 기회를 넓히는 것이 목표인지, 정부가 이 목적부터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급 확대 없이 세금부터 올리면 시장만 더 불안해진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